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IoT 환경을 위한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 기반, 인메모리 분산 DBMS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스타랩 ADDB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록으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엑사스케일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초당 기가 스케일의 이런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D램,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 계층 구조 기반의 분산 DBMS 연구 개발이고 이것을 이제 IoT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제 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트너라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현대화로 점점 가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IoT 디바이스의 수량이 엄청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총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저장 디바이스, 분산 저장 디바이스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모리 기반은 가격 대비 용량 면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적재 시에는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좀 반대로는 하드디스크에 최적화된 대용량 분산 그런 데이터 저장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HDFS라고 하는 하드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IoT 환경이 스몰 사이즈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매번마다 계속 과도한 I/O 때문에 느린 성능이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여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스몰 사이즈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그런 인메모리 및 디스크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서 만드는 것이 이제 이런 수요를 느껴서 제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운 그런 빠른 처리 성능을 내면서 동시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이한 장점들을 결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에 계속 말씀드리자면 아래 그림이 이제 기술 개발 대상 시스템의 구성도이고 이러한 구성도들의 각각의 모듈은 이제 기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스템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파크라는 것이 있고 특히 스파크 SQL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디스, 락스DB라는 이러한 각각의 레이어 또는 모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위에 것은 마스터 노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슬레이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분산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저희 과제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제 분산 질의 처리 계층이 되겠고 레디스 클러스터, 락스D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 박스로 묶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묶어져 있는 이유는 레디스, 락스DB를 합쳐서 이제 전체적인 분산 저장 스토리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분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그리고 인메모리 스토리지 계층이 되겠고 그 다음 스토리지 엔진의 메인 모듈이 되겠습니다. 레디스 클러스터가. 그다음 락스DB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에도 이와 같이 마스터 슬레이브 모두 비슷한 구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그림은 이제 제가 스타랩 과제가 총 8차 년도입니다. 8차 년도인데 이제 단계를 나눠서 계속 매년마다 일정한 성과를 내고 이렇게 진행해 왔고요. 여기서 숫자를 볼 수 있는데 이 숫자들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의 목표이고 그리고 완성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4차 년도까지는 저희가 작년까지 연구했을 때 이제 락스DB에 존재하고 또 레디스에 존재하는 그러한 최적화 문제 삼아서 그러한 모듈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하는 그런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5, 6, 7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놨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스파크, 레디스, 락스DB 이와 같은 구조로 모듈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모델들을 각각의 레이어들을 다 이렇게 각각 튜닝하고 최적화해서 전체적인 ADDB 전체를 이렇게 성능을 제고하는 그런 데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AI와 같은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서 튜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아파치 스파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는 이제 범용 분산 클러스터링 연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클러스터링하고 데이터를 이제 분산적으로 처리하고 또 연산하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와 같은 역사를 거쳐서 스파크가 발전해 나왔고, 스파크는 이제 스칼라는 함수형 언어고 스칼라라는 언어로 구현되고 코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점들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 면입니다. 스파크는 인메모리 기반의 이런 맵 리듀스 연산을 통해서 하드와 비교했을 때 이 맵 리듀스 같은 맵 리듀스지만 인메모리를 사용하여서 더 빠른 성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큼직한 그 아키텍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는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러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거쳐서 다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디스크에 쓰고 읽고 이러한 작업을 거치는데 이러한 단일적인 작업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줄과 같이 이렇게 단일적인 작업이 아닌 반복적으로 똑같은 작업 혹은 비슷한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때 항상 이제 연산을 통하고 디스크에 쓰고 디스크에서 읽고 하는 이런 단계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디스크는 쓰기 읽기가 엄청 늦습니다. 여기서 디스크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읽기 쓰기 속도가 엄청 느려서 이제 효율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는 디스크로 쓰고 읽는 이런 절차들을 메모리 안에 넣어서 처음과 끝에만 이제 디스크로 읽고 쓰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메모리 단위에서 처리를 진행하여서 이렇게 하면 매번 디스크에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드와 비교했을 때 속도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파크는 다수의 언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바, 스칼라, 파이썬 그리고 R 언어를 지원하고 저희는 이제 스칼라로 이제 ADDB를 많이 구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용성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스파크는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분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SQL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서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고 또 그래프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범용성이 존재합니다. 또 데이터 활용성으로 보면 HDFS, 아파치 HBase, 아파치 카산드라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리소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얀 그리고 아파치 메소스 클러스터링 리소스 관리 패키지를 통하여서 클러스터링 환경에서의 동작도 최적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ADDB에서 사용한 이런 클러스터링 리소스 관리 툴은 얀을 사용하고 있고 뒷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스파크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이 이제 하둡인데 하둡과 스파크를 비교해 봤을 때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둘 다 비슷하지만 하둡은 분산 데이터 스토리지 및 데이터 처리와 분석, 스파크는 빠른 데이터 처리와 분석, 손쉬운 관리와 범용성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둡의 기능을 하둡을 기반으로서 만든 것이 스파크이기 때문에 하둡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는 HDFS, 하드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여서 데이터 스토리지가 자체적으로 제공하여서 존재하지만 아파치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HDFS, 하드웨어 HDFS, 카산드라 또는 HBase 등의 스토리지를 같이 연동하여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함에 있어서 하드업은 많은 툴 숙지가 필요하고 복잡한 반면에 스파크는 쉽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고 성능 면에는 당연히 스파크가 많이 빠르고 데이터 처리 기반 하드웨어는 스파크는 메모리, 하드는 디스크 둘 다 복구 작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데이터에 대한 SQL문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파크 스트리밍을 통해서 데이터 스트리밍을 처리할 수도 있고 ML립을 통해서 머신러닝 그리고 그래프X를 통해서 그래프 분석 등을 할 수 있고 스파크 코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스파크 메인 컴포넌트이며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기반이고 태스크 디패칭, 스케줄링, 그리고 RDD 기반의 연산 등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스파크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동작하는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파일 단위가 RDD라는 것이 있는데 이 RDD는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탠드얼론 스케줄러로 싱글 노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그다음 얀이나 메소스 같은 것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또는 분산 환경에서 리소스를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DD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스파크의 핵심 자료 구조가 RDD입니다. 스파크 내의 모든 데이터는 다 RDD 타입으로 처리를 할 수가 하고 RDD는 영어로는 Resilient Distributed Dataset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탄력적 부산 데이터셋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이것은 이제 immutable, 즉 변할 수가 없고 partitioned collection of record고 즉 레코드를 파티션식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이 RDD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스파크가 인메모리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끊어지면 그 해당 저장했던 메모리에 올라가 있던 데이터들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를 대비하여서 복구 기능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RDD라는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은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인데요. 이것은 이제 당연히 디스크 기반보다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가 끊어졌을 때 또는 다른 에러가 생겼을 때 그러한 복구 문제에 대해서 복구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그러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ault tolerant, 즉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RDD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RDD는 업데이트라는 것이 없고 메모리에 read only만으로 쓰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immutable하게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쓴 RDD 파일은 절대로 업데이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read only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지, 즉 계보라는 것을 두어서 RDD라는 파일에 적용된 그러한 오퍼레이션이 순서를 모두 다 저장하여서 이제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계보, 리니지를 통하여서 그 순서대로 다시 오퍼레이션들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기존에 잃었던 데이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lazy execu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 RDD 연산은 데이터를 생성할 때, 즉 액션이라는 액션 캐테고리에 속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실행할 때만 이제 리니지를 통해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파티션드인데요. 이것은 이제 데이터를 파티션으로 나누어 각각의 클러스터, 즉 분산 환경에 보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잡 스케줄링이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이제 리니지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배치와 파티션 분배를 미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DD에서의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고, 이것은 이제 RDD를 변환하고 처리하여서 새로운 RDD를 리턴하는 이러한 오퍼레이션들이고, 또 한 분류의 오퍼레이션은 액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RDD를 이용하여서 최종 계산 결과를 리턴하는 그러한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스파크는 레이지 엑시큐션을 사용하여서 트랜스포메이션 카테고리에 속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실행될 때는 그냥 리니지에 쭉 기록하였다가 어느 순간 액션에 속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실행될 때 이러한 RDD에 관한 실제 연산이 수행되는 이러한 식으로 RDD 파일이 저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에 관한 오버플로우인데요. 일단 데이터 수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카프카라는 것을 통하여서 혹은 로그 혹은 센서 또 SNN 같은 것을 통하여서 제일 원시적인 데이터를 일단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하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야겠죠. 제 뭐 로컬에 저장하든 뭐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하든 저장해야 되는데, 제가 현재 말하는 데이터는 이제 다 큰 데이터, 빅데이터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분산 환경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하드웨어 HDFS가 되겠고, 그래서 하드웨어 HDFS 통화해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다 분산 환경에 저장하게 되고, 그다음 다 저장하게 된 환경은 저희가 이제 스파크나 스파크 SQL을 통하여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또는 ETL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ETL이라는 것은 extract, transaction, 그리고 loading라는 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툴을 사용하여서 시각화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서 제가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의 오버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IDDB는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 HDFS 이 위치에 저희가 이제 이 흐름도에서 하드 HDFS 대신에 ADDB가 들어가서 이 전체 흐름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파크 SQL입니다. 그래서 스파크 SQL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스파크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다룰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SQL 스테이트먼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현재 세계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주 요소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API와 캐탈리스트 옵티마이저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스파크 SQL이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 스파크에서 사용하는 RDD라는 것을 이제 SQL이라는 데 적절하게 다룰 수 있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콜 엑시큐션 플로우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API가 있는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은 스파크 SQL에서는 이제 RDD와 플러스 테이블 스키마를 합친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스파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핵심적인 것이 RDD라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RDD를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RDD를 사용해야 되지만 이제 스파크 SQL이기 때문에 이 RDD만으로는 SQL문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QL을 적용하기 위하여서 스파크에서는 이제 테이블이 스키마 정보를 포함한 형태가 필요하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파크 SQL에 관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디스입니다. 레디스는 리모트 딕셔너리 서버의 약자로 되어 있고,
레디스는 인메모리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메모리에 키밸류 페어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인메모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복구 문제에 대하여서도 문제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디스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뭐 스트링, 해시, 리스트, 셋과 같은 데이터 타입이 있고 C원으로 만들어졌고 싱글 스레드 기반인 것이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싱글 스레드이기 때문에 엄청 가볍습니다. 레디스의 추가적인 기능을 고급적인 기능을 좀 더 살펴보자면 제일 처음에 ADDB 흐름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레디스는 하나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링을 통하여서 이제 제가 스케블하게 레디스의 구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랜잭션을 통하여서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제공하고 캐싱 또는 메시지 큐에 특화된 유틸리티 툴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가장 제가 자주 쓰는 것이 클러스터링을 통하여서 스케일러블하게 데이터를 조작하고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현재까지도 계속 릴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리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많은 회사들에서 사용하여서 핫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제 엄청 상위에 레디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키밸류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레디스가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레디스가 이만큼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 많고 사용 많이 한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레디스 내부에는 해시 스트럭처로 구성되어 있고 해시 펑션을 통하여서 해당하는 인덱스를 해시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해시의 엔트리에는 그에 해당하는 키밸류 페어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일정한 값으로 지정한 해시 값이 모두 다 차있을 때 이제 auto resizable라는 특징을 통하여서 해시 값을 다시 조정하고 좀 더 값을 늘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시 값을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메신저 서비스 실시간 분석에 사용하기 엄청 좋고 그다음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 C++, 자바, 파이썬 같은 경우이죠. 그리고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이므로 간단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 데이터 같은 경우죠. 하지만 그에 따른 약점도 존재하는데 메모리 기반이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즈보다 더 큰 데이터를 당연히 저장할 수 없겠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데이터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에 로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방식은 RDB라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AOF라는 방식입니다. 그래, 또 로고 작성할 때 요청 처리 속도에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 혹은 대용량 데이터를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번개형 데이터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하여서 유지보수를 위하여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그 두 개가 바로 RDB와 Append Only Log, 즉 AOF입니다. RDB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을 그 순간에 있는 스냅샷을 찍어서 저장하는 식이고 AO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디스 데이터베이스가 일정한 작업을 처리할 때 그 작업을 처리한 것을 모두 다 기록을 하여서 추후 레디스를 다시 켰을 때 그 작업한 순서에 따라서 다시 자체적으로 그 작업을 다시 하여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RD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냅샷을 찍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리디스 재부팅하는 시간도 더 짧고 하지만 AOF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길면 길수록 리디스를 다시 시작할 때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을 통하여서 데이터 샤딩하고 일정한 키렌지를 가지고 어느 많은 키렌지는 뭐 슬레이브 1이 담당해라, 어느 많은 키렌지는 슬레이브 2가 담당해라, 이와 같은 식으로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슬레이브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하여서 예를 들어서 마스터 슬레이브 1에 있는 슬레이브 1이 갑자기 에러가 생겨서 꺼져 버렸을 때 슬레이브 1에 있는 데이터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슬레이브에 중복되어서 데이터가 저장되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므로 서버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데이터가 날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별도의 로그를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RDB와 AOF라는 것이 있게 되고, RDB는 아래와 같이 스냅샷을 찍어서 그 순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식인지를 찍어서 디스크에 저장하고, AOF는 아래와 같이 레디스가 조작했던 실행했던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다 쭉 나열하여서 로그 파일에 저장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또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키 렌지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하게 됩니다. 슬래브 1, 2, 3이라고 하면 슬래브 1에는 10,000개, 2도 10,000개, 3에도 키 렌지 이렇게 10,000개 정도의 데이터 샤딩을 하게 되어서 데이터를 분산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fault tolerant 같은 경우에도 슬래브 1이 갑자기 에러로 다운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똑같은 값이 슬래브 마스터, 슬래브 2, 슬래브 3에도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리디스가 많은 회사에서 상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 트위터, 기터,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이므로 빠른 처리 성능이 필요한 많은 상황에 사용하죠. 즉 메신저나 뭐 카카오톡, 트위터 같은 경우고, 리얼타임 데이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GitHub이나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회사에서도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락스DB입니다. 락스DB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오픈 소스로 공개한 그런 디스크 기반의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C++ 개발하였고, 그다음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식으로 사용합니다. 즉 이거는 이제 레디스처럼 레디스는 이제 서버를 켜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작동한다면 락스D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스터 슬레이브 개념이 없고 인베디드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락스DB 특징 같은 경우에는 LSM 트리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여러 개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컬럼 패밀리라는 것이 있고 블룸 필터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리드 성능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적 또 확률적 그런 툴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어떠한 그룹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툴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타임 투 리브 데이터를 지원하게 됩니다. 즉 락스DB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엄청 예전의 데이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한 번도 액세스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어서 타임 투 리브라는 툴을 제공하여서 1년이 지난 데이터는 다 지워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락스DB의 히스토리이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락스DB는 레디스와 좀 다르게 순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페이스북과 같은 많은 회사들이 락스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락스DB는 점차적으로 계속하여서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스DB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LSM3라는 구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또는 기본적인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LSM3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제 Write Amplification이라고 하는 쓰기 증폭과
스페이스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공간 증폭이 있습니다. 쓰기 증폭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고, 이것은 이제 LSM 트리가 계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층은 데이터가 가장 많이 액세스되고 또는 가장 핫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 밑층에 있는 데이터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 즉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액세스도 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여서 제일 밑에 내려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데이터를 밑으로 내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과정을 컴팩션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내리는 과정. 하지만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는 않고, 컴팩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락스DB는 이 LSM 트리라는 구조를 관리한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컴팩션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래와 같은 파일들이 존재하는데,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키렌지가 그 위에 있는 레벨과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키렌지에 해당하는 파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일들을 처리할 때 이제 쓰기 증폭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간 증폭 같은 경우에는 컴팩션이 다 진행되면 그 전에 처리됐던 이와 같은 회색의 파일은 바로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가비지 컬렉션을 통하여서 한꺼번에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비지 컬렉션 오퍼레이션이 실행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쓸모없는 회색 파일이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어서 쓸데없는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공간 증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스DB는 이와 같은 쓰기 증폭과 공간 증폭이 이렇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멀티 스레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증폭과 공간 증폭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서, 어떨 때는 10기가 데이터를 쓰는데 쓰기 증폭과 공간 증폭 때문에 실제로 쓰는 데이터는 20기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10기가만 저장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15기가가 차지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락스DB였고, 여기는 이제 제일 처음에 보여준 그 ADDB 그림에 관한 아이콘을 대입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파크를 통하여서 데이터를 분산하고 관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레디스 커넥터를 통하여서 레디스 클러스터에 그러한 데이터를 분산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다 저장된 레디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레디스고 메모리 기반이기 때문에 엄청 몇백 기가의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메모리 한도에 초과하는 데이터는 이제 락스DB로 티어링 해줘서, 즉 락스DB로 보내줘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레디스 클러스터에 저장되고 일정량의 데이터는 락스DB에 저장되어서 이와 같이 인메모리 또는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ADD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ADDB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GCP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마스터 하나와 슬래브 3개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둡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하둡은 이제 빅데이터 분산과 분산 저장과 분석을 위한 분산 컴퓨팅 솔루션이고, 하둡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HDFS라고 하는 파트와 얀이라고 하는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DFS 같은 경우에는 하둡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얀이라는 것은 이제 스파크를 실행할 때 필요한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파크를 실행할 때 분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만 분산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마스터와 슬래브에 있는 그러한 컴퓨팅 리소스도 이제 분산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슬래브 1에도 CPU 코어 개수, CPU와 또는 메모리 같은 리소스가 있을 것이고 슬래브 2, 3에도 똑같이 그러한 컴퓨팅을 위한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얀이라는 툴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뭐 10기가라는 데이터를 분산으로 쓰기 위해서는 각각의 얼마만큼의 CPU 코어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해야 이 작업을 완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얀이라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얀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ADDB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분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하도베이스의 HDFS 이 파트를 대신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DDB 프로젝트는 실제적으로는 ADDB 플러스 얀의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분산적으로 처리하고 분산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겠고 마스터에는 이제 HDFS에 해당하는 네임 노드가 띄워져 있고 그러면 얀에 해당하는 리소스 매니저라는 것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래버에 와서는 HDFS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데이터 노드가 되겠고 얀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노드 매니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ADDB를 더 띄워야 되기 때문에 ADDB는 또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와 락스DB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들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의 형식으로 각각 슬래브에 띄워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ADDB를 어떻게 사용하고 실행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마스터에서 실행하게 되는데 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어떠한 작업이 들어왔을 때 마스터에는 리소스 매니저에 먼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소스 매니저는 해당 작업을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각각 슬래브에 가서 해당하는 노드 매니저에 알려주고 일정한 양의 CPU와 또 메모리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특정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ADDB에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여기서 실행할 때 submit하고 그다음 ADDB에 관한 그런 자료 파일을 같이 실행하게 되면 ADDB가 백그라운드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ADDB가 다 실행됐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TPC-H 같은 쿼리문을 저희가 계속 실행하고 성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TPC-H 쿼리문을 실행한다고 하면 해당 쿼리문을 마스터에 있는 리소스 매니저가 그 해당 쿼리문을 입력받게 되고 입력을 받을 때에는 이제 마스터에 있는 D라인이라는 클라이언트를 통하여서 이제 TPC-H 쿼리문을 입력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를 통하여서 리소스 매니저에게 그 작업을 전달하고 그다음 슬레이브에 와서는 각각의 노드 매니저에 통보하게 되고 그다음 노드 매니저가 해당 컴퓨팅 리소스를 다 할당한 다음에는 이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이 방금 이렇게 이미 실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제가 실행해야 되는 쿼리문을 HDFS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ADDB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DDB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리디스 클러스터에 가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는 라이팅 작업이 필요하면 레디스에 일단 쓰게 되고 레디스에서 해당 작업을 완료할 수가 없고 또는 데이터가 없거나 또는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아래 레벨에 있는 락스DB에 그 추가적인 데이터를 뭐 찾고 또 쓰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코리몬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에서 B라인을 통해서 리소스 매니저 통해서 슬래브로 노드 매니저까지 가고 그다음 노드 매니저에서 이제 ADDB의 데이터를 처리를 요청하게 되고 ADDB에서 해당 그런 데이터들을 찾아서 리턴해주고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이와 같은 분산 처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ADDB 구조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였습니다.